새벽 20.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숨을 가다듬었다. 아내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이었다. 배를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 들었다. 배를 누르면 아내가 깰 것이라. 그럴 생각에 미안해 전화는 가능한 소리를 죽여 키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다시 닫는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사물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아내의 왼쪽에 7살 된 금비와 4살 된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놀라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지그시 웃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장은 내일까지였다. 그러나 의외로 일이 잘 풀려 하루 일찍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여 트렁크를 정리했다. 샤워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출장지인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숙소에서 샤워를 했기도 했지만 물소리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든 금비와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누운 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 옆에 누우려다 깜짝 놀랐다.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살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 엄마 희연 씨였다. 희연 씨가 웬일로? 아내는 어디 간 거지? 나는 돌연한 사태에 잠시 생각을 굴렸다. 아, 맞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떠난 것이었다. 아내는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캠프에 간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캠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금비의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금비는 중이염을 앓고 있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를 대신해 금비치를 돌보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고 있는 지훈이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보다 훨씬 미인이었다. 몸도 늘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소녀처럼 맑고 여린 눈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야외로 나들이를 갈 때마다 나는 지훈이 엄마를 훔쳐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특히 도톰하고 앙증맞은 입술. 언제나 그 입술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상상하곤 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훈이 엄마를 상상할 때가 많았다. 판타지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렜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고 마침내 결단했다. 지훈이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금비를 조용히 들어 은비의 건너편으로 옮겼다. 연간 확보 차원에서였다. 금비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피곤했는지 지훈이 엄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지훈이 엄마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쉬. 애들 깨워. 조용히 알았죠. 나는 속삭이며 다른 한 손으로 지훈이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엄마의 놀란 눈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들여다 보였다. 안 돼, 현태 씨. 왜 이래요? 지훈이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아내와는 여고 동창인데다가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에 그게 스스럼 없었다. 애들이 깰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일부러 애들을 들먹였다. 작전이었다. 이러는 모습을 애들이 보면 틀림없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 자체를 애들한테 보인다는 건 지훈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작전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금비와 은비가 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향수기를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훈이 엄마는 아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이성을 찾고 거두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태라는 걸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희연의 말은 꼬리를 잊지 못했다. 너무해, 현태 씨.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진 것이었다. 사랑해요, 희연 씨. 정말이지 진작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외면했다. 나는 덧붙여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못난 놈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희연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현태 씨, 기어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어쩌자고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줘요. 빨리 애들 깨기 전에. 과연 희연이다. 나는 힐끗 애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희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태 씨. 이제 그녀는 어느 틈엔가 다시 침착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뻘쭘했다. 승리감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오히려 야릇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희연을 올려다보며 이제 어쩌면 두 번 다시 희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희연의 성격으로는 아마 아내 향수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자 문득 아쉬움이 치밀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추억을 각인시켜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금비와 은비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희연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깜짝 놀랐네.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지. 아내는 웃으며 다가와 내 팔에 살짝 기댔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바쁘게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러 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것이 신나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희연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희연과의 일은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희연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져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지훈이 내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 좋지. 다음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연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희연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았어.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희연과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희연과의 일을 잊으려 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희연과의 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박힌 비밀로 남았다. 나는 그 비밀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 가기로 결심했다. 희연과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 것이라 믿으며 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영수 할머니는 요즘 나만 기다리며 산다고 수줍게 말했다.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어릴 적 나는 시골 두메 산골에서 자랐다. 마을에 집이 15채 정도 있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는데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식구가 많지 않은 집이었다.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삼촌, 고모들은 두 외지로 나가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신접 살림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걸음마 할 때쯤 돌아가셨다. 우리 할머니는 땅도 별로 없는 가난한 농사꾼이었다. 아버지는 젊은 혈기에 농사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다. 일은 고되고 먹을 건 얼마 없었던 시절이었다. 돼지고기, 소고기는 명절이나 동네 잔치에서나 가끔 먹을 수 있었다. 밥상에는 풋고추,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등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만 소유하고 있는 땅은 손바닥만 한 땅이 전부였다. 엄마는 언제 땅을 사서 경작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냐고. 남들처럼 취업을 하는 게 빠른 길이라고 한탄했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기도 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일손이 필요한 날에 달려가 일당을 받아왔다. 외동아들인 나는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 70년대 초반에 초등학생이었으니 골목에 아이들이 넘쳐났다. 등교 시간에 골목을 나서면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아이들을 두 줄씩 세워서 학교로 데리고 갔다. 앞집 현식이는 누나가 5이었는데 자상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다. 나에게 자상한 누나 한 명이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으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집에 혼자 있는 형편이지만 어린아이가 집을 지킬 리는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따로 일을 시키진 않았다. 소라도 키우는 집은 소풍 끓여 놓아라, 밥해 놓으라며 일을 시켰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부엌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이답게 지내면 됐다. 하나급에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었고 아이들 머리는 떡이 져 있던 그 시절, 요즘처럼 온수의 목욕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강아지, 고양이와 놀다가 손 씻고 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겨울에는 양볼에 버짐이 폈고 손등은 갈라져서 피가 났다. 그때 핸드크림이 있는 집도 많지는 않았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고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다.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키려는 원대한 돼지까지는 없었다. 동네 중학교가 없으니 우리 동네 아이들은 거의 하숙집에서 살거나 학교에서 가까운 친척이 살 경우 몇 년간 친척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다. 하숙집 생활은 재밌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라면을 끓여줬던 게 인상 깊었다.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셨다.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취업하라고 하셨다. 나는 울면서 아빠의 말씀에 따랐다. 그리고 은행에 취직했다. 나중엔 욕심이 나서 야간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다. 남들처럼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 길을 개척하니 나름 뿌듯했다. 은행에서 만난 직원과 연애를 하기도 했다.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는 내가 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 내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당시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하거나 농사, 일을 하는 친구도 꽤 되었는데 나는 은행에 취직도 했지. 대학도 다닌다니 꽤 잘 풀린 케이스였다. 물론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한 친구도 있었다. 나에겐 단짝이 한 명 있다. 친구 이름은 영수였는데 가끔 영수 집에 놀러 갔다. 영수는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많은 땅을 소유했는데 할머니가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어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재산을 늘렸다고 한다. 할머니는 영수에게 공부하라고 권유했지만 영수는 공부보다는 할머니 옆에서 농사 짓는 게 더 좋다며 할머니 뜻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는데 영수네 집에서 놀다가 밥을 먹고 온 적도 많았다. 우리 할머니는 영수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는데 밥을 얻어먹은 다음 날에는 담배, 그 가치를 챙겨 할머니께 갚곤 했다. 없는 살림의 담배. 두 가치는 꽤 컸을 텐데 없이 살아도 신세는 꼭 갚으라는 할머니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신나게 놀다가 영수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면 철없게도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서 보지 못했던 반찬과 고기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잘 먹어야 잘 큰다는데 영수는 성장기 때 풍족하게 먹고 자라나 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초등학교 때 영순에서 놀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발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칠눈을 뜨고 보니 영수 할머니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내 손발을 닦아주고 계셨다. 그때 잘 몰랐지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다. 영수 할머니는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으면 자는 아이의 꼬질꼬질한 손과 발을 닦아줬을까? 영수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다. 영수 할머니는 공고에 진학해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간 일 은행에 취업한 소식 등을 다 알고 계셨고 영수에게 내 칭찬을 무척 많이 하셨단다.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는 내가 성인이 된 후에도 먹고 사느라 바쁘셨고 살림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시내에 있는 은행에 취업하고 대학교 공부까지 하다니 영수 할머니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눈빛이 남달랐다는 둥. 집에서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영순의 집에 놀러 갔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영수 할머니 선물도 샀다. 그 당시에 첫 월급을 타면 빨간 내복을 사드렸는데 우리 할머니, 영수 할머니에게 똑같은 빨간 내복을 사드렸다. 영수 할머니는 나까지 챙겨주냐며 감탄하셨다.
명수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시내 아파트를 사서 촌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혼자 사셨다. 나는 시내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생신이라 집에 들르게 되었다. 할머니는 잡채가 맛있게 됐다며 명수 할머니께 전해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아무 생각 없이 명수네 할머니네 가서 할머니 나왔어 하고 소리쳤다. 어릴 때부터 반말을 해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존댓말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어색하다며 하던 대로 하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마침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며 반겨주셨다.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 생신을 물어봤다. 할머니는 몇 살이야? 언제 태어났어? 하고 물으니 수줍게 나도 여자야 나이는 많고 생일은 가르쳐 줄게. 다음 주 토요일이야. 하고 웃으셨다. 명순의 부부도 할머니 댁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일주일간 할머니 생신 선물을 고민했다. 할머니는 긴 머리를 말아 비녀를 꽂고 계셨는데 예쁜 비녀를 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화점에서 할머니에게 어울릴 비녀를 사고 한호 세트를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영수 할머니네 집에 갔다. 그런데 영수 부부가 할머니네 집에 오는 길에 접촉사고를 당했고 부부가 나란히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손주 내외가 못 온 것은 아쉽지만 내가 왔으니 더 큰 선물이 됐다며 좋아하셨다. 금지옥 역 키운 손주가 사고를 당해 불안해하셨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 위로해드렸다. 명수 할머니께 오늘은 제가 상 차릴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고기만 구워 드릴 건데 그래도 앉아만 계세요 하고 말했고 할머니는 상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 예쁜 접시의 비녀를 보고 놀란 것이었다. 이렇게 예쁜 비녀는 처음 봤어. 나같이 늙은 할미가 이런 거 하면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나 자신 없는데 하며 망설이는 할머니가 너무 예뻐 보였다. 할머니는 요즘 관절음이 심해져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고 했다나는 시내에서 산안마기를 선물로 드렸다. 할머니는 이게 뭐냐고 하셨고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명수 옆에서 잠들면 더러운 내 손, 발을 닦아줬잖아. 할머니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 듣고 하나 샀어. 매일 열심히 해라고 했다. 그날 할머니는 간질간질 하면서도 너무 시원하네 너무 고마워. 오늘 할미 집에서 자고 갈래? 하고 물으셨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할머니가 나를 의지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참 좋았다. 나는 한동안 주말마다 명수 할머니를 만나고 왔다. 내가 오면 맨발로 달려나와 안아주며 뒤를 돌아 가지런히 말아 올린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여주는 명수 할머니를 보면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도 따뜻한 물수건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 나는 20대 후반까지도 취직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큰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비밀을 만들게 되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택을 잘못한 관계로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 중간에 편입할까 생각해봤지만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 그저 겉핥기식으로 대학을 다니고 겨우 졸업하게 되었다. 취업 준비라도 제대로 했다면 모를까 허송세월했다. 등록금 대주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학교가 좋으니 취업이 되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동기들은 하나, 둘 좋은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고시를 준비한 친구는 합격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자 내 마음은 무척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마음만 조급해졌다. 아빠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일본 계신다. 큰 아빠는 먼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다. 어느 날 큰아빠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집에 연락이 왔단다. 엄마는 집에 돌아온 내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더니 큰아빠가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한데 요즘 내가 뭘 하고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예뻐하던 큰아빠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적성에 맞으면 관리까지 맡기고 싶다고 하셨단다. 큰아빠는 아빠보다 훨씬 늦게 결혼을 했고 사촌 동생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다. 큰엄마는 단하게 생겼는데 몸매도 아담하고 여성스러웠다. 큰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용돈도 잘 주고 온몸으로 놀아주던 분이라 내가 잘 따랐는데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무작정 큰아빠의 제안을 승낙했다. 바로 짐을 싸서 큰아빠 집으로 내려갔고 오랜만에 보는 큰엄마는 나를 굉장히 반겨주었다. 큰엄마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 사촌은 여자아이랑 같이 지내기가 불편할 것 같았고 큰아빠 사업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가 월세 관리비에 식비까지 합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집에 방이 2개나 남으니 편하게 사용하라며 손님방을 내주셨다. 나는 큰아빠와 유대관계가 좋지만 큰엄마는 다 큰조카가 와서 먹고 자는 게 불편할 거라고 좋게 사양했는데 큰엄마는 절대 그렇지 않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다. 아무튼 나는 큰아빠 집에서 살면서 아침 일찍부터 큰아빠를 따라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큰아빠가 시작한 일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일이었다. 큰엄마도 같이 나와서 도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사촌 동생은 대학생이니 직접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어서 큰엄마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다고 했다. 큰아빠는 사장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확장해야 해서
외근이 잦았고 나는 큰엄마와 거의 종일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게다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하루 종일 큰엄마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큰엄마가 많이 편해졌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다. 큰엄마도 젊었을 때 이야기, 직장 다니다가 큰아빠와 사귀게 된 이야기 등을 하면서 큰엄마와 친해졌다. 나는 큰엄마와 살면서 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월 중순에 큰아빠에게 가게 되었는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되었다. 몇 달간 그곳에서 일을 하며 큰아빠의 사업은 자리를 잡아갔다. 큰아빠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매출이 늘었고 나도 일이 익숙해졌다. 사랑하는 조카 덕에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너스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했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말이다 큰아빠 집에 살면서 답답한 것은 친한 친구를 자주 못 만난다는 점 한 가지 정도였다. 한 번도 눈치밥이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도 없었고 넉넉하게 월급을 주셔서 적금도 꼬박꼬박 부을 수 있게 되었다. 큰아빠는 내가 서울에 간다고 하면 몇 주만 미루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만나는 사람도 없이 큰아빠, 가족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 얼굴만 보고 살았다. 나는 친구들과 1박 2일이라도 바닷가에 가서 놀다 오고 싶은데 마침 큰아빠는 그 시기에 너무 바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외식을 시켜주었다. 그러니 나에게 늘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큰아빠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었지만 여자친구도 없이 일만 하고 사는 삶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 말도 안 되게 큰엄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말도 다정하게 하는 큰엄마는 정말 예쁜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큰아빠는 거래처 계약 관계로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사촌 동생도 동아리에서 MT를 가게 되었다. 그날 서울에 올라갈까 하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서울에 갔다. 간 친구도 못 만날 게 뻔하니 일찍 퇴근해서 밀린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큰엄마께는 저녁 식사할 생각이 없으니 깨우지 말라고 부탁드렸고 간단히 샤워를 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여압 하는 소리도 들렸다. 거실로 뛰어나가 보니 큰엄마가 형광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하고 빗자루를 들고 깨진 형광등을 수습했다. 큰엄마는 발목을 삐끗한 듯했다. 얼른 찜질을 해드리고 식은땀을 닦아드렸다. 큰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엄청 무서웠을 거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큰엄마는 조금만 움직여도 발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내가 옮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큰엄마의 겨드랑이와 무릎 밑에 손을 끼고 소파에 앉혀드리고 쿠션을 놔드렸다. 큰엄마는
우리 집 양반은 영식이 발끝에도 못 따라가지 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엄마하고 물으니 큰엄마는 사실 너무 외롭다고 하시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생수병을 들고 와 큰엄마께 진정하시라고 했다. 큰엄마는 일에 빠져 사는 큰아빠가 자기를 돌처럼 본다며 같이 살지만 쇼윈도 부부나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감사하지만 누우면 코 골고 자버리는 큰아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신혼 시절에는 그렇게도 자기를 못 살게 굴더니 이제는 남매 사이가 된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 다 잘할 수 있나요? 조금만 지나면 사업이 안정되니 큰아빠와 사이좋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다. 큰엄마는 우리 영식이는 여자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니 좋은 신랑이 될 거야 라며 내 손을 잡아줬다. 그때 우리는 전기가 통했고 동이 트는 줄도 몰랐다. 큰엄마는 나와 둘이 있을 때 영식 씨라고 콧소리를 냈고 나는 여보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런 큰엄마가 더 귀엽게 보이기만 했다. 다음날 낮에도 큰엄마와 같이 있었다. 큰아빠는 출장에서 돌아왔고 큰엄마에게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모르는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며 농담을 했는데 큰엄마 얼굴이 살짝 빨개졌다. 나는 큰아빠와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큰아빠가 재투자한 사업을 맡아 관리하면서 계기역 연봉만큼 받고 있다. 이 업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안정적인 회사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 나는 큰아빠 집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소형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 큰엄마가 가끔 놀러와서 반찬을 넣어주기도 한다.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는 내 집에 놀러 오고 싶다며 아영을 떠는데 큰엄마와의 관계도 소중하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밖에서 만나고 있다. 큰엄마가 우리 집을 아지트 삼아 놀러 오는데 여자친구까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누가 여자친구랑 큰엄마 중에 누가 더 좋냐고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큰엄마의 존재도 무척 소중하기 때문이다. 저는 시아버지의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지만 저는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입니다. 워낙 가난했는데 타고난 미모로 어릴 때부터 커피 한 잔 마셔도 큰 돈을 주는 남자들을 보면서 결국 저는 20살부터 업소녀로 일했습니다. 5년 정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위치에 있었고 많은 남성과 함께 했었죠. 그렇게 저는 스폰도 받고 금전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살았기에 어느 순간 저는 이 바닥을 뜨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중후되었지만 저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부산의 한 미용실에 취직해서 보조로 일하던 어느 날 보조였던 저에게 굳이 이발을 하겠다고 하여 실력도 안 되지만 이발을 해드렸는데 삐뚤삐뚤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머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던 바보 같던 남자. 그는 머리 자를 시기가 안 돼도 저를 보러 왔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에 차까지 달려가려고 할 때 저에게 우산을 주고 도망가던 그 남자. 투명한 그의 마음이 오랜 시간 쌓여 저는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해본다던 그 남자는 나같이 아름다운 여성과 사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를 참 많이도 사랑해 주었죠. 저를 놀이개가 아닌 사람으로 사랑해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첫날 밤도 치렀고 순수한 그 남자와 미래도 약속하고 싶었던 찰나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난임이었기에 몇 해 피임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헛구역질이 너무 심해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었어요. 업소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남자를 상대하면서도 한 번도 임신은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제가 거의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했었거든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귀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 마치 남자와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에게 임신 고백을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던 남자. 저는 남자의 반응을 보고 정말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떨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친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떨리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부터 부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서 뵙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안아주시며 반겨주셨는데 아버님은 웬일인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님의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았고 또 아버님의 얼굴이 어디서 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며칠 잠을 설쳤는데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인사만 드리고 지냈죠. 사실 저는 친척도 가족도 모두 없어서 결혼식도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신혼집 마련에 출산 준비까지 준비하면서 아버님의 표정은 잊고 행복했어요. 아이는 수술로 낳았고 일을 쉬고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서 남편 월급으로 아껴 사는 재미도 푹 빠져 있었어요. 사실 제 통장에는 수억의 현금이 있었지만 소소한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죠.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싶을 만큼 행복했고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죠. 그런 어느 날 아이가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집 앞인데 잠깐만 보자꾸나. 아버님 찬이가 지금 막 잠들어서 괜찮으시면 잠깐 올라오셔요. 아버님은 들어오셨고 집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 네 손님이었는데.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쓰러질 것 같았죠. 네, 그랬어요. 아버님은 저와 2차까지 나갔던 손님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기억났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었고 한동안 제 번호를 달라며 조르기까지 했었던 진상 손님이었죠. 왜 제가 못 살아본 걸까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이제 이 생활도 끝이구나. 나는 행복하면 안 됐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속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했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디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생각하는 게냐? 나는 널 내보낼 생각이 없어. 난 아직도 너와 보냈던 그 하룻밤을 잊은 적이 없어. 출장 갔다가 널 만났지.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너와 보냈고 이후로 다시 너에게 찾아갔지만 너는 다른 곳에 갔다고 했어. 내가 갔다는 곳을 수소문했지만 너는 이름을 바꿨는지 어디에도 없었지. 한동안 많이 그리워했어. 게일리. 업소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썼던 이름 헤일리. 아버님 입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 혀깨 물고 죽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런 꿈을 꾸면 안 됐었다. 나는 너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아버님, 그럴 순 없어요. 라면서 아버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와 둘이 있을 땐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아줘. 장철 씨라고 해주겠어. 아버님은 제 옷에 손을 넣으려고 했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거절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도 아버님은 한 번씩 지나가며 제게 페일리 오늘도 이쁘네. 탁 아래에서도 발을 제 발 위에 올려두시는 둥.
계속해서 저에게 이상한 눈빛을 주시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죠. 그러다 아버님은 낮에 또 오셨는데 그때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마침 잠들어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더니 아버님이 들어오시려고 했고 아버님 애기 아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럼 깨우거라 셋이 이야기하면 되겠네.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 아드님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난 널 원해. 저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아버님은 끔찍하게 뻔뻔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죠. 알겠어요. 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미소를 보이며 내일 와. 라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든 남편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 남자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대로 아이와 함께 사라져도 괜찮을까? 이 신혼은 어떠해야 할까? 또 아이는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온갖 상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남편은 출근했고 다음 날 어김없이 아버님은 집으로 오셨죠.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처음엔 나도 내 새끼 여자라고 생각할랬는데 내가 내 아들 말고 또 다른 새끼랑 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도 다시 한번 그때의 기분을 느끼고 싶구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랑 계속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서 사시겠다고요? 아들은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은 제 정신에 살 수 있을까요? 나도 늙었다. 그렇게 천년만년 하자고 하겠냐? 잠깐 차오르는 불이니 너무 염려 말 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지를 내리시더군요. 마침 아이가 깰 듯하여 잠깐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다시 재우고 저도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제 품에 안겼고 제 몸 구석구석을 탐하셨죠. 저는 다시 예전의 업소녀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꿈은 사치일 뿐이었죠.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행복해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혐오스러웠습니다. 너무 싫어서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잠자리를 하니 싫지 않더군요. 저는 역시 이 바닥을 떠나기 힘든 마녀 같은 존재인 걸까요? 눈물을 흘리다 어느 순간 저도 함께 느끼고 있었고 어느 순간 힘차게 흔들어대는 내 엉덩이를 보며 아버님은 그런 제 표정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난 내가 이래서 좋았어. 넌 영원히 이 짓을 못 그만둘 거야. 그렇게 아버님은 저를 안으며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거사를 끝내셨죠. 너무 고마워 하며 아버님은 떠나셨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자각하니 너무 괴로웠는데 마침 아이가 울어서 달래주러 갔습니다. 남편 닮은 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 그래. 너 일만 지킨다면 나는 어떤 짓이라도 하겠어. 사만 생각할게 사만.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자리에 아버님, 잠자리까지 쉴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업소녀답게 이런 생활도 익숙해졌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손님 맞을 준비까지 하며 아버님을 기다리기도 했죠. 그러다 아버님이 바쁘거나 오지 못하는 날들도 점차 들어갔고 그런 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매일 살얼음판을 걸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아이는 첫 돌이 되어 돌잔치를 하게 했어요. 생리불순이 워낙 심했기에 피임도 제대로 못했던 저는 아이의 돌잔치하는 날 헛구역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둘째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모두 임신이 아니냐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 맞았어요. 매일 불같은 남편의 아버님까지. 그러면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게 아닐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님은 B형, 남편은 O형, 저는 A형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저는 혈액형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B형이 나오면 어쩌나. 너무나도 노심초사하며 살았어요. 임신하고 덫이 심하니 아버님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재배는 불러불러 우여곡절을 지나 출산이 임박해오고 있었죠. 수술로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수술 중에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혈액형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 저는 결국 실신했고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가족들의 표정부터 보았죠. 고생했다고 제 이마를 닦아주는 시어머니, 걱정하는 남편, 대뜸 아이의 혈액형부터 물어보면 이상할까 싶어서 아이를 보러 갔다가 아이의 발에 붙은 병원 발찌를 보고서야 안심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A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시름 놓고 나서야 저는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발 이대로 영원히 아무도 모르고 이 행복 계속 누르고 싶습니다. 아이돌을 데리고 마트만 가도 행복하고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도 행복하고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한데 한 번씩 찾아오는 아버님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네요. 뜸해져서 이제 안 올까 싶으면 또 한 번씩 오시고 한 달 안 온다 싶으면 다음 달 일주일 연속으로 잠자리를 요구하시면서 오십니다. 아이들이 깨서 보채기라도 하면 방문을 두드리는 첫째를 두고서 방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빨리 끝내라고 하면 빨리 끝내고 아이를 재우고 또 하자고 하셔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매일 아버님이 사고나 병이 걸려서 더는 못 오길 바라고 있는데 저 정말 천벌 받겠죠. 지옥 가서 천벌 받을 테니까 제발 이 생에선 행복하고 싶어요. 옆집 아줌마는 이번 주도 와이프 출장인가 하고 자꾸 묻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와이프가 지방으로 출장 가면 옆집 아줌마가 기뻐하거든요. 고래 소리를 내면서 좋아하는 아줌마 때문에 체력이 달리는 요즘이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5년 전에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공기업에 다니는 와이프와 맞벌이 하면서 아이 2명 낳고 바쁘게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모님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서 살았어요. 남들은 장모님 옆에서 살면 불편하지 않냐? 사위 대접 잘 해주냐고 묻는데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희 어머니는 내가 농사일 하느라 애들을 돌봐주지 못하는데 사부인이 고생하시네.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이 늦게 끝나거나 가끔 워크숍을 갈 때는 장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주무셨으니 너무 든든했고요. 동료 중에 양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어린아이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맞벌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와이프가 일을 관두기도 하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희는 참 행복한 환경이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애기 봐주는 날이 아닌데도 가끔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하기도 했어요. 저희 애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정이 쌓여서 어버이날이나 가족 행사 이외에도 외할머니와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도 저희 애들이 무척 착하게 자란 게 저희 본가에 가면 시골 일상이 재밌는지 밤에는 반딧불이 보러 가자, 개구리 잡으러 가자 하면서 친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살갑게 지냈어요. 우리 애들이 10대가 되면서 제가 사는 지역에 개발품이 불었어요. 원래 주택이 없는 농지였는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청약 통장으로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죠. 그동안 외할머니와 매일 보면서 살던 우리 애들은 같은 시지만 승용차로 2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로 이사 가게 되었죠.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새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름 적응 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계단식 아파트인데요. 이사 오고 2달 정도 후에 옆집이 이사를 왔어요. 저희 부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중년 부부 2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줌마는 시니어 모델을 했다고 들었는데 한눈에 봐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더라고요. 아저씨는 말수가 없는 편인데 꽤 점잖아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애들을 보고 우리는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아이 낳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유럽에서 사는데 잘 만나지도 못해 하면서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웃사촌이 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옆집 아줌마가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선물을 사줬어. 백화점 쇼핑백에 든 과자 한 박스를 꺼내더군요. 와이프는 이 과자 유명해서 사 먹고 싶었는데 옆집 아줌마 덕분에 먹게 되네 하고 좋아했고 며칠 후 베이커리에서 호두파이를 사다 드렸습니다. 와이프 사무실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는데 부서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일주일에 반은 사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알아서 학교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니 와이프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와이프가 없는 날은 제가 애들과 소통하며 학원 스케줄을 챙겼고요. 남들은 와이프 없이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데 와이프는 힘들어도 나중에 연금 받을 생각에 활기차게 일하고 있으니 제가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옆집 아줌마는 와이프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보더니 어디 놀러 가냐고 묻더군요. 사정이 이렇게 돼서 와이프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고 했더니 가끔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와이프는 신세 지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라 옆집 아줌마가 뭘 좋아하는지 살짝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사장님은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을 좀 만들었는데 드셔보실래요? 하는 식으로 옆집 부부의 음식 취향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알려주니 인터넷으로 식재료를 사서 배송시키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에게 하나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음식을 보내게 되었어요. 옆집 아줌마는 젊은 사람들이 경우도 박네. 나는 같이 나눠 먹으려고 준 건데 이렇게 갚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시며 고맙게 받았어요. 나름 사이 좋은 이웃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와이프가 피곤하게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대신 제 일이 조금 많아졌지만 똑똑하고 예쁜 와이프가 일까지 잘하니 무척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어느 날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온 후 늦은 저녁을 사 먹고 집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옆집 아저씨가 복도에 우두커니 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썰이 무의 영상을 왜 집에 안 들어가세요? 제가 벨 눌러볼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와이프가 술 먹는 걸 싫어해서 좀 깨고 들어가려고요. 이제 정신이 좀 나네요 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며칠 후 주말이 되었고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 와이프와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를 만날지 극장에서 영화를 볼지 망설이던 차에 옆집 아주머니가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가보니 애기 엄마 왔죠. 이거 드셔보세요. 친정에서 보내준 건데 딱 이때 먹는 두릅이에요. 시골에는 두릅 도둑이 많아서 생각보다 두릅을 많이 못 따네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늘 먼저 음식을 챙겨주는 옆집 아줌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 잠깐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애들과 친정에 갔고 혼자 뭐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옆집 아줌마는 남편이랑 말 안 하고 지낸 지 며칠 됐어요. 그래도 며칠 전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은 순한데 술만 마시면 사람도 못 알아보게 취하니 어디서 사고 치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라며 사장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주말인데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물었더니 친구들하고 낚시 간다고. 어젯밤에 나갔어요 아마도.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줌마는 우리 집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맞벌이 부부인데 참 깨끗하게 살고 있네요. 주말인데 집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참 부지런한 부부인가 봐요 하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애들만 밥 먹고 나간 터라 배가 슬슬 고파졌는데 옆집 아줌마가 사람들은 두릅을 데쳐 먹기만 하는데 전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좀 해줄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사온 부침가루가 있다고 하니 아줌마는 능숙하게 두릅전을 해주셨어요. 거실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같이 두릅전을 먹는데 조금 낯설었던 아줌마가 큰 누님같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유학 가서 아들 하나 낳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동생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둘째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애들이 2명이라 좋겠어요.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골고루 있으니까요 하면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줌마가 중년이 돼서 외롭다고 하니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줌마는 아들도 멀리 있고 남편은 자기 취미생활하고 사는 낙이 없다고 하면서 요즘 갱년기인지 삶이 허무하고 외롭다고 울더라고요. 저도 와이프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하니 얼굴 볼 새도 없다고 사는 게 뭔지 허무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죠. 우리는 서로의 불만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렸고 침실로 가게 되었어요. 저녁 때까지 소리 지르던 옆집 아줌마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워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틈만 나면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혹시 들킬 수 있으니 옆집에 갈 때는 무어라도 고쳐주는 척 하면서 공부를 들고 가기도 하고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서 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고 싶다는 옆집 아줌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예쁘고 상냥한 옆집 아줌마를 모른 채 하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자상하고 건강한 사회 덕분에 갱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사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다. 내게 이런 복덩이가 찾아온 것은 축복인 것 같다. 나는 지금 50대 초반인데 자녀는 하나이다.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1년 만에 딸을 낳았다. 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쁜 얼굴과 날씬하고 큰 키로 숱한 남자들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남자들과는 가볍게 식사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남편과는 과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인생 첫 연애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예심 많고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남편과 대학 생활 내내 교제했다. 시부모님은 결혼 자금을 모두 지원해 줄 테니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고
취업 준비하고 사회생활해보고 싶었던 나는 안정된 결혼 생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친구도 못 만나고 살았지만 아이가 크면서 점점 내 시간이 생겼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를 배우면서 몸매 관리도 했고 회원들과 가볍게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급여로 생활하다 보니 돈에 대해 아쉬운 점도 없었다. 정말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아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화목하고 평범하고 가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지출이 커서 종종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나는 대학 때 화장품 치면 모델을 한 적이 있다. 내 장점은 하얀 얼굴에 깨끗한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라고 하면서 모델 제안을 받았다. 그런 제안이 두렵고 낯설어서 부모님과 촬영장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같은 나이에 비하면 미모에 자신이 있다. 딸도 내 친구 엄마들 중에 엄마가 제일 예뻐하며 좋아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남편감이다.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른다. 그런데 아이가 학생이 된 후 갑자기 자기가 프라모델 조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재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잠도 자지 않고 새벽 늦게까지 푹 빠져 있었다. 그러더니 집 근처 작은 창고를 임대했다며 그곳에서 마음껏 작업하고 싶다고 했다. 집에서 프라 모델을 만들고 도색까지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니 장식장을 사줬다. 장식장이 2대로 늘고 그 속에 프라 모델이 꽉 차니 남편은 창고를 계약한 것이었다. 매일 택배가 오고 잠도 안 자고 취미 활동을 하니 싸움이 이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나보고 너무 재밌다고 같이 만들자고 했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남편의 창고에 작은 소파를 놓아주고 적당히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온 날 왠지 서러운 마음이 들어 펑펑 운 기억이 난다. 남편의 창고는 어느새 입소문이 났고 지인들이 구경을 가게 되었다.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하고 갔다. 매일 피곤해하는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취미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지쳤다. 어느 날 딸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며 집에 데리고 왔다. 예민하고 깍쟁이 같은 딸의 비위를 잘 맞춰 주는 마음씨 넓은 남자라고 들었는데 만나보니 정말 그랬다. 딸보다 4살 많았는데 딸을 마냥 예뻐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딸의 남자친구는 장모님처럼 예쁜 어른은 처음 봐요 하고 맨미모를 칭찬해줬고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자돈들 뿐도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신혼집은 우리 아파트에 차리게 되었다. 딸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 살림하는 것이
힘들다며 내게 SOS를 쳤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딸 집 앞에 갖다 주기도 했다. 반찬이 있어도 차려 먹을 기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퇴근해서 밥 먹고 가라고 하기도 했다. 사위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잘 웃는 스타일이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제일 우선시했다. 남편의 취미생활에 질려 사위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손재주는 없고 영화 보는 게 취미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위 딸과 가끔 인기 있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위는 남편 창고에 종종 놀러 가서 장인 비위를 맞춰주기도 했다. 어느 주말 아침 될지 새벽 배송 물건이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사위가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날은 영하 10도가 머머 세탁기 호스에 남은 잔수가 얼음으로 변한 날이기도 했다. 이 추운 날 무슨 일이야? 초인종 누르지 그랬어. 사위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다. 딸과 싸웠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파자마에 잠바만 걸치고 나왔는데 집에 다시 들어가기는 싫고 이 차림으로 다른 곳에 가기도 민망해서 우리 집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위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차를 내주며 사위에게 편히 쉬고 가라고 했다. 장인어른은 어디 계시냐는 물음에 재료 사러 일본 가서 진짜 말도 안 돼. 벌써 몇 년째인지 자기 비상금 모아서 간다는데 기가 막혀 하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사위도 딸과 싸운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기분이 풀리고 말았다. 넷플릭스를 틀고 요즘 민기 있는 영화를 보자고 했고 사위는 제 마음 알아주는 분은 장모님밖에 없어요 하며 나를 살짝 안아줬다. 우리 둘 다 자다 깬 얼굴로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사위와 장모가 아닌 편한 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사위의 어깨에 기대고 자고 있었다. 민망한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장모님 편할 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며 넓은 어깨를 빌려줬다. 나는 사위의 자상한 목소리에 무너지고 말았고 우리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말았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휴대폰도 꺼놓고 말이다. 사위는 내 얼굴을 만지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함께 하곤 한다. 나는 사위만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사위와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위와 가끔 밖에서 만남을 갖는 그 만남은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위가 너무 예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최근 남편과 딸이 같은 기간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딸이 듣는 데서 사위에게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 하고 말했고
사위는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이 최고예요 하며 살짝 윙크를 했다. 사위와 이렇게 지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이 많은 나를 여자로 봐주고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며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착한 사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어 글을 써본다.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나고 일어났다. 20대부터 사귀어온 유일한 애인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마치 부부처럼 익숙하게 대할 뿐 가정을 이루자고 말한 적이 없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프로포즈 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니, 사귀면서 프로포즈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내비친 적이 없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말이 없으니 여자인 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다. 주변의 친한 선배나 지인들도 그렇게 말했다. 농담으로 우리 애기 좋아하는데 몇이나 낳을까? 라고 하면 그는 얼른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다. 나이가 들면 결혼하자고 하겠지 하고 조바심 내면서 기다린 지 10수년이 지나고 나는 40대가 되었다. 지인들은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이미 학생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난 지인들의 결혼식에 갔다. 오늘은 부러움에 혼자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 내서 물어봤다. 나랑 남은 인생같이 살고 싶어. 나는 자기가 얘 유일한 남자인데.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그에게 실력 같은 희망을 가졌던 내가 바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커피숍을 나와 버렸다. 사실 내가 더 좋아했던 연애가 맞다. 남들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와 반대였다. 나이만 먹은 내 처지 연애는 길었지만 끝 너무 허무했다. 벌써 40대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사실 며칠간 거의 물과 주스 정도만 먹어서 그런지 주책맞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거의 가족 같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몸살을 앓았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죽조차 씹을 기운이 없어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냈다. 기운도 없으니 뭐 좋은 거 시켜 먹고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다. 배달 앱을 통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시켰다. 소화가 되던 말던 안중에도 없었다. 세수도 못하고 부스스한 얼굴로 급하게 배달시키다 보니 어느새 초인종이 울렸다. 감사합니다. 놓고 가세요 하고 크게 소리쳤는데 계산을 안 하셨어요. 카드 준비해 주세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에 뛰어들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왔다. 문을 빼꼼 열고 카드를 주고 잠시 기다리는데 막내 동생 벌로 보이는 곱상한 청년이 서 있었다.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힘들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온 것을 생각하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배달 건수가 줄어들어 수입도 없을 텐데 말이다. 자세히 보니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잠깐 들어오세요. 시원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하니 쭈뼛쭈뼛 서 있다. 다른 배달 잡힌 거 없으면 땀 좀 식히고 가세요 하니 그럼 잠시 더위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온다. 화장실에서 손 씻고 오세요. 그리고 소파에서 쉬세요.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니 현관 앞에 헬멧을 살며시 벗어놓는다. 잠깐 본 사이지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얌전하다. 여러분은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물을 따라 주려고 유리컵에 정수기 물을 받고 있다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컵을 떨어뜨렸다. 청년이 부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하는데 당황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육리 파편을 밟게 되니까요. 빗자루 어디 있어요? 나는 베란다에 있다고 대답했다. 쏜살같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오더니 주방부터 거실까지 여러 번 빗질을 해댄다. 거실에 세워진 청소기로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에게 민망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발바닥 잘 살펴보세요. 혹시 육리 파편 밟지 않았는지.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플라스틱 컵에 물을 담고 수박을 잘라줬다.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그에게서 내가 쓰는 비누 향기가 났다. 내가 실수했는데 우리 집 청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신 없었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손이 참 빠르네요 하고 웃었다. 그는 물을 마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공손하게 말하더니 일어나려고 한다.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그늘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있다가 쿨이 잡히면 나가라고 했다. 그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그는 대학생인데 휴학 중이라고 했다. 3학년까지 다니고 휴학했고 자격증 준비하면서 잠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강의 비용, 유럽 여행 비용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는데 콜이 잡혔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간다. 그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아쉬움이 들었지만 며칠 후 상복을 입고 걸어가는 그를 보게 되었다. 아는 체를 했더니 반갑게 인사한다. 그는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친구와 약속이 있어 나름 예쁘게 꾸미고 외출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친구와 잠깐 밥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시원하게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을 연 호프집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 거리를 사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나보다 열 몇 살이 어린 그는 의외로 진지했고 대화가 잘 통했다. 오랫동안 사귄 남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게 되었다. 그는 같이 유학 준비하던 여자친구에게서 대신 당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그날 같이 있게 되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사실 너무 좋았다. 건강하고 진지한 그와 만남을 갖고 있는데 잘생기고 어린 친구라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그는 내게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나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내 또래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사귄 사람은 나보다 5살이 많았어요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린이 남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데 살짝 흔들린다. 아무 때나 자기 휴대폰을 봐도 된다며 잠금 장치도 하지 않는 이 어린 친구를 믿어도 될지 고민이 된다. 2년만 기다려 달라고 취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그날 사실 너무 기뻤다. 10수년을 사귀고도 듣지 못했던 청혼을 오래된 얘기다. 젊었을 때 나는 한 미망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왠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수를 할까 하다가 1년만 다니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로 했다. 먼 나라에 가서 어학연수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고생했지만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 추억을 쌓았다.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에 객식구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방이 4개 있다. 우리 가족이 방 3개를 썼고 방 1개는 월세를 줬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하나,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자취생이나 신혼부부가 살곤 했다. 그런데 귀국하고 집에 가보니 어떤 미모의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 이 아이 엄마는 20대 중반인데 아이 낳기 직전에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엄마를 닮아 무척 예쁜 여자아이는 무척 순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고 동생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 세입자로 간 난 아기가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한 병. 아이를 서로 안겠다고 살짝 다투기까지 하셨다. 아이 엄마는 나보다 연상이었는데 키도 꽤 컸고 피부도 깔끔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특히 이마가 입체적으로 나와 입체적이었다. 아이 엄마 이름은 국화라고 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잘 깨서 본의 아니게 미안한 일이 많다며 송구스럽다고 하는데 그 모습마저 순진해 보였다. 엄마는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아이 좋아하니까.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미리 말해요. 우리가 봐줄게라고 했다. 아이는 아직 신생아라 잠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아이가 있으니 발소리도 조심하자며 아기가 들어온 것을 무척 반겼다. 아이 엄마는 처음에 미혼모 시설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 관리자가 국화 씨에게 차갑게 굴어 며칠 못 견디고 급하게 집을 구했다고 한다. 국화 씨는 낮에 몇 10간 동안 일자리를 구했다며 엄마께 아이 봐주는 비용을 드린다고 하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마주치는 국화 씨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누나라고 불렀고 엄마가 안 계실 때는 국화 씨와 밥을 같이 먹기도 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아 냉장고에 항상 맛있는 반찬이 많았다. 국화 씨와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해졌고 미망인인 국화 씨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 중 임신 전 몸매로 되돌리는 엄마가 많다고 하는데 국화 씨도 그랬다. 길거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 엄마라고 볼 수 없는 평범한 20대 날씬한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남들은 아이를 일찍 낳으면 엄청 좋다고 하는데 국화 씨는 아이가 걸려서 지인들도 잘못 만난다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아이가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그때 지인들을 만날 거라고 했고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나 한가한 날에 아이를 봐줄 테니 친구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했다. 동생은 마음씨가 너무 넓어 아직은 친구 만날 생각은 안 하지만 눈옷이 찬스를 꼭 쓸게라며 한바구음을 짓는 그녀가 너무 예뻐 보였다. 국화 씨는 외출할 일이 있을 때 유축기로 모유를 짜고 나갔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날에 유축기가 고장이 나고 말았다. 일을 하려면 유축기로 모유를 짜놓고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유축기가 고장이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는 100일도 되지 않아 이유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카페나 SNS를 통해 유축기를 빌릴 수 없었다. 국화 씨는 나에게 급하다고 연락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아이는 3시간에 한 번씩 모유를 먹어야 하는데 준비된 모유가 없었고 분유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국화 씨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아르바이트 장소로 갔다. 아이 기저귀 가방은 다 싸놨고 처음으로 아기띠를 해보게 되었다. 무척 어색했지만 아이의 귀여운 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국화 씨는 대형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국화 씨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색달랐다. 매우 활기차면서도 손님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국화 씨에게 다가가니 동료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수유실로 갔다.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하자니 초조한 얼굴로나 여러분은 미안한데 영상을 재미있게 아이템을 못 시켰어요. 여러 나자리 비우는 걸 처음이라 빨리 걷겠습니다. 오늘 너무 미안해요라고 하면서 서점으로 돌아갔다. 나는 수유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 이 시간을 견디기로 작정했다. 아이를 세워 안고
등을 쓸어 몇 번 쓸어내리니 시원하게 트림을 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두고 일 나가는 국화씨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생각하니 국화씨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국화씨는 오늘 덕분에 안심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유축기 새로 사왔어요. 라고 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 마침 그날은 부모님이 동창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셨고 이틀 뒤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국화씨는 오늘 너무 당황했지만 우리에게 믿고 맡아주니 너무 고마워서 얘가 맥주랑 안주도 사왔어요. 나는 아이 수유 때문에 오렌지 주스 마실 거지만 문호씨는 마음껏 마시라며 술상을 차려왔다. 국화씨랑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아빠가 없으니 너무 아쉽다는 얘기. 친정 부모님은 멀리 사셔서 손녀 얼굴도 자주 못 보셔서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했다. 국화씨는 앞으로 어린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하는 얘기만 들어줄 뿐이었다. 국화씨는 아이만 보면 예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웃게 되지만 어린아이의 미망인이 되었으니 팔자 한번 기고하다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가볍게 어깨를 감싸줬고 매품에서 크게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점띠.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내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오늘 자기 옆에 있어 달라고 했고 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녀는 너무 감동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2년간 더 살고 이사 갔다. 그동안 아이가 말을 터서 노래도 부르고 나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는데 이사를 나간다니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능력 없는 대학생 신분이라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그녀를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와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은 없었고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한 지금의 와이프와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다. 21살에 미망인을 사랑했던 내 과거는 아무도 모른다. 가끔 그녀가 생각날 때가 있지만 나는 자상하고 건강한 사회 덕분에 갱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사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다. 내게 이런 복덩이가 찾아온 것은 축복인 것 같다. 나는 지금 50대 초반인데 자녀는 하나이다.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1년 만에 딸을 낳았다. 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쁜 얼굴과 날씬하고 큰 키로 숱한 남자들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남자들과는 가볍게 식사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남편과는 과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인생 첫 지원회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예심 많고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남편과 대학 생활 내내 교제했다. 취부모님은 결혼 자금을 모두 지원해 줄 테니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고 취업 준비하고 사회생활 해보고 싶었던 나는 안정된
결혼 생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친구도 못 만나고 살았지만 아이가 크면서 점점 내 시간이 생겼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를 배우면서 몸매 관리도 했고 회원들과 가볍게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급여로 생활하다 보니 돈에 대해 아쉬운 점도 없었다. 정말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아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화목하고 평범하고 가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지출이 커서 종종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나는 대학 때 화장품 치면 모델을 한 적이 있다. 내 장점은 하얀 얼굴에 깨끗한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라고 하면서 모델 제안을 받았다. 그런 제안이 두렵고 낯설어서 부모님과 촬영장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같은 나이대에 비하면 미모에 자신이 있다. 날도 내 친구 엄마들 중에 엄마가 제일 예뻐하며 좋아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남편감이다.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른다. 그런데 아이가 학생이 된 후 갑자기 자기가 프라모델 조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재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잠도 자지 않고 새벽 늦게까지 푹 빠져 있었다. 그러더니 집 근처 작은 창고를 임대했다며 그곳에서 마음껏 작업하고 싶다고 했다. 집에서 프라 모델을 만들고 도색까지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니 장식장을 사줬다. 장식장이 2대로 늘고 그 속에 프라 모델이 꽉 차니 남편은 창고를 계약한 것이었다. 매일 택배가 오고 잠도 안 자고 취미 활동을 하니 싸움이 이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나보고 너무 재밌다고 같이 만들자고 했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남편의 창고에 작은 소파를 놓아주고 적당히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온 날 왠지 서러운 마음이 들어 펑펑 운 기억이 난다. 남편의 창고는 어느새 입소문이 났고 지인들이 구경을 가게 되었다.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하고 갔다. 매일 피곤해하는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취미 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지쳤다. 어느 날 딸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며 집에 데리고 왔다. 예민하고 깍쟁이 같은 딸의 비위를 잘 맞춰 주는 마음씨 넓은 남자라고 들었는데 만나보니 정말 그랬다. 딸보다 4살 많았는데 딸을 마냥 예뻐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딸의 남자친구는 장모님처럼 예쁜 어른은 처음 봐요 하고 맨미모를 칭찬해줬고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자돈들 뿐도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신혼집은 우리 아파트에 차리게 되었다. 딸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 살림하는 것이 힘들다며 내게 SOS를 쳤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딸 집 앞에 갖다 주기도 했다. 반찬이 있어도 차려 먹을 기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퇴근해서 밥 먹고 가라고 하기도 했다. 사위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잘 웃는 스타일이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제일 우선시했다. 남편의 취미생활에 질려 사위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손재주는 없고 영화 보는 게 취미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위 딸과 가끔 인기 있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위는 남편 창고에 종종 놀러 가서 장인 비위를 맞춰주기도 했다. 어느 주말 아침 될지 새벽 배송 물건이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사위가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날은 영하 10도가 세탁기 호수에 남은 잔수가 얼음으로 변한 날이기도 했다. 이 추운 날 무슨 일이야? 초인종 누르지 그랬어. 사회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다. 딸과 싸웠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파자마에 잠바만 걸치고 나왔는데 집에 다시 들어가기는 싫고 이 차림으로 다른 곳에 가기도 민망해서 우리 집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위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차를 내주며 사위에게 편히 쉬고 가라고 했다. 장인어른은 어디 계시냐는 물음에 재료 사러 일본 가서 진짜 말도 안 돼. 벌써 몇 년째인지 자기 비상금 모아서 간다는데 기가 막혀 하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사위도 딸과 싸운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기분이 풀리고 말았다. 넷플릭스를 틀고 요즘 민기 있는 영화를 보자고 했고 사위는 제 마음 알아주는 분은 장모님밖에 없어요 하며 나를 살짝 안아줬다. 우리 둘 다 자다 깬 얼굴로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사위와 장모가 아닌 편한 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사위의 어깨에 기대고 자고 있었다. 민망한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장모님 편할 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며 넓은 어깨를 빌려줬다. 나는 사위의 자상한 목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고 우리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말았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휴대폰도 꺼놓고 말이다. 사위는 내 얼굴을 만지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함께 하곤 한다. 나는 사위만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사위와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위와 가끔 밖에서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은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가 나에게